네, 재정개혁특위가 종합부동산세 개편 최종 권고안을 내놨습니다. 오늘 보유세 개편안의 핵심 내용은 뭔지, 또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네, 제 오른쪽으로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 오셨고요. 왼쪽으로는 권대중 명지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오늘 공정시장가액 비율 플러스 이제 네. 세율 인상 이게 이제 네. 지난번 개편한 초안의 네. 그 시나리오 3에 해당되는 세 번째 내용이잖아요. 네. 근데 그때는 왜 2년간에 걸쳐서 10%포인트씩 이렇게 올리기로 했는데 오늘 내용 내면 5%포인트씩 그 올리는 비율을 더 낮췄대요. 네.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 시장에 미치던 영향이 10%일 때는 이제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을 것 같고 또 반발도 생각해서 그런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시장이 지금 안정화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10%를 5% 낮춘 거 아닌가. 그런데 이제 사실은 초기에 5%지 이게 매년 상승합니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좀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이제 그 세율을 걷겠다는 그런 측면이 더 강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보유세 개편 문제, 보유세 강화 문제를 이제 한 몫에 크게 확 가는 게 아니라 네. 점진적으로 하겠다라는 명확한 입장을 이제 제시했다 정부 이렇게 그런 보면 되는 이면에는 거고요. 이제 가격이 만약에 하락하면 적용을 안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그렇죠. 본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눈에 띄는 부분이 토지에 대한 세율 인상, 이게 포함됐는데 배경이 뭐라고 보십니까? 네, 전체적으로 주택의 부동산 정책 차원에서 본다면은 주택에 집중되는 것이 이제 당연히 예상됐던 부분들인데 토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이 조세 형평성 문제라든지 또 국내에 있어서 세수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번에 어떤 기본적인 것은 이제 보유세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보유세 부분에 대한 개정과 관련해서 재산세는 아직 남아 있긴 하지만 꼭 개인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정부가 본래 추진했던 목표 자체가 조세 부분에 대한 형평성 그리고 조세 정의 부분을 실현한다는 그런 취지가 있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기업체들이 가지고 보유하고 있는 뭐 그런 부동산의 경우까지 다 포함된 그런 다양한 토지들까지 포함된 다양한 그 대상들이 이번에 다 종합부동산세의 부과 대상으로 아마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교수님, 네. 그 지난번에 우리가 공시가 얘기할 때도 그랬지만은 이 토지가 사실은 종부세의 한 80%가 넘더라고요. 전체 종부세율 그렇죠. 걷어들이는 금액의 비중으로 네. 보면. 근데 그에 비해서 이제 주택에 비해서는 이 토지 부분에 대한 뭐 그런 부분들이 조금 반영이 덜 되고 있었다. 뭐 이런 지적들도 있었잖아요. 네. 그 이번에 그런 것들을 좀 더 정상화시키겠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고 하는 것, 아파트 가격이 올랐다고 하는 것은 건축비는 뭐 거의 정해져 있거든요. 토지 가격이 오른 겁니다. 이 그 토지 가격에 이제 세율을 높이면 가장 타격을 많이 받는 것이 이제 재건축 시장입니다. 이 재건축 시장 종전 부동산의 건축을 헐고 토지 가격을 가지고 이제 종부동산 따지는 경우가 크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토지 가격에 대한 세율을 강화시키는 것은 재건축 시장에도 타격이 크고요. 주택 시장에는 이제까지 우리가 알기는 토지 건물이 복합 등기되어 있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에는 토지가 없는 걸로 착각하고 있지만 그 속에 토지 지분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복합 건물 같은 경우는 이제 공정가액 비율이 이제 일반적으로 총액 토지 건물이 합산해서 나오고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토지 부분과 건물 부분이 별도로. 분리해서 나와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 토지 가격에 대한 종부세도 동시에 올린 것 같습니다. 또 조금 용어가 생소한데 별도 합산 토지, 이게 그러니까 네. 공장 부지가 들어선 네네, 그 부지를 그렇죠. 얘기하는 건축물의 거죠. 부속 토지라든지 그렇죠, 이제 그렇죠. 그런 부분이 해당되겠습니다. 요거 세율이 이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책정이 됐더라고요. 네, 그런 지금 이번에 토지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눈에 띄는 부분은 이제 별도 합산 부분에 대한 토지와 그다음에 종합 합산 토지 부분이 있는데요. 종합합산 토지라는 거는 그래서 이제 뭐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나대지라든지 그냥 이제, 노는 땅? 예, 나대지라든지 혹은 이제 잡종지라든지 이런 취에서 사실 그동안에 기업체들이 어떤 업무와의 연관성이 떨어지는 그런 부동산 토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실질적으로 부과 부분들을 하고 있긴 한데요. 그 부과 대상 기준 자체는 이제 5억 원 이상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이번에 어떤 그 올리는 부분들, 세율 부분들이 올라가는 부분들은 뭐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번에 그 별도 합산 토지 같은 경우는 건축물의 부속 토지라든지 실질적으로 기업체들이 보유하고 있는 건물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사실은 그 종합 합산 토지와 마찬가지로 거의 비슷한 비율로 지금 올라가게 됐습니다. 이것은 기업체로 하여금 사실은 여러 가지 어떤 자산 보유에 따른 비용 부담이 증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기업 활동에 있어서 부담이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다. 그래서 전체적인 예. 측면에서 저는
종합합산 토지의 경우에 비율을 올리는 것은 조금 충분히 납득이 가지만 별도 합산 토지의 그러게요. 경우에서 부담을 굳이 이렇게 세수의 궁극적인 목적을 둔 것이 아닌데 예. 이런 부분에 부담을 조금 상향 조정한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좀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어차피 이거 공고안이니까요. 뭐 정부에서 지금 우리 두 박사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뭐 이 별도 합산 부지에 대한 네. 어떤 세율을 올리기로 한 뭐 이 부분은 뭐 사실은 채택을 안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물론 정부가 채택을 안 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은 세율 부분이기 때문에 세법의 개정 또, 절차가 그렇죠. 남아 있는 맞습니다. 것이라서 그것은 향후에 이 부분 내용대로 될 것인지 아니면 정부가 수정한 내용들이 있다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최종적인 확정이 될 때까지의 어떤 과정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또 사실은 이렇게 논란이 이어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에서도 사실은 뭐 그 맞습니다. 반대할 만한 명분이 또 되는 거니까요. 저희가 지금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오늘 나온 최종 권고안에 부동산 관련된 보이스 관련 내용들을 지금 일단 두 분과 살펴봤고요. 오늘 사실 나온 내용 중에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하고 임대소득 부분에 대한 것을 과세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인데 이 부분은 세무사 분이 계십니다. 홍순탁, 이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조세재정팀장이 계신데 이 홍순탁 팀장과 함께 이 얘기는 집중적으로 조금 말씀을 좀 들어보고 다시 이제 부동산 관련된 얘기를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사실은 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문제, 임대소득 과세 개편에 이 얘기는 원래 재정개혁특위가 넣겠다 이런 게 잘 알려지지 않아서 이 내용을 보고 이렇게 있었네라고 하신 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팀장님 보시기에 간단하게 왜 이 두 가지 내용이 포함됐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사실 저희 지금 그 전체적으로 보면 양극화가 심각한데 그 중에서도 자산 불평등이 심각합니다. 이번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그 상위 1%가 전체 자산의 25%, 상위 5%가 전체 자산의 50%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예. 이 자산 불평등이 심각한데요.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까지 과세된 것을 보면 우리나라가 땀 흘려 번 돈보다는 투자를 활성화한다는 명목으로 자산 보유 관련된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가 미흡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자산 불평등을 교정은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자산 보유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 정상화 차원에서 이번에는 필요한 부분이 들어왔다고 보입니다.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다는 말씀인데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현행은 이제 2천만 원이 과세 기준 아닙니까? 이거를 네, 이제 맞습니다. 그 절반인 1,000만 원으로 이렇게 이제 대상자가 확대된다는 얘기인데 얼마나 늘어날 거로 보세요? 그 가장 최근 발표된 국세통계 연보상 보면 2천만 원 이상 현재 과세 대상이 9만 명이었고요. 예.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에 걸려 있는 사람이 31만 명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약 30만 명 정도가 추가로 과세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2천만 원 이상 9만 명까지 합하면은 이제 대략 한 40만 명 정도가 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는 건데 이게 뭐 추산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얼마나 세수가 늘어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뭐 계산이 나올 수 있나요? 그런데 종합소득 과세가 되면 이제 세율이 다 달라지는데요. 예. 각자가 어느 세율이 적용될지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 세수 추계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걸 여쭤봐야 되겠네요. 지난해나 뭐 지지난해나 약간 가장 최근 연도 기준으로 이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통해서 거둬들인 세금이 얼마나 되는지 통계가 있나요? 이게 종합소득 과세 합산돼서 나오는 거라서요. 역시 그 부분에서 네, 딱 갈라서 얘기할 수는 없군요. 구분되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제 임대주택 얘기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형주택에 대한 특례 이 부분을 좀 줄이자라는 게 이번 특유의 권고 내용인데 그렇다면 역으로 특례를 줄 정도로 해당 임대인들, 그 건물주들의 혜택이 크다 이런 의미로 보면 됩니까? 사실 요즘 주택 투자에 대해서는 그 하시는 분들의 어떤 뭐 테크닉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높아져서요. 이 규정에 맞춰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현재 보면 소형주택 요건을 갖추기만 하면 그것이 한 채든 뭐 5채든 10채든 전부 제외되는데요. 이런 그 뭐 제도상의 뭐 예. 허점을 이용한 투자가 워낙 많았었기 때문에 이 특례가 없어진다고 하면 추가로 과세되는 다주택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요? 또 하나 걱정스러운 건 임대업자들 세부담이 결국 늘어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게 임차인들한테 전가되는 게 아니냐 이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근데 부동산 임대료도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입니다. 사실 뭐 공급이 늘어나는데 임대업자가 마음대로 그 세부담을 임대 가격에 전가할 수는 없고요. 만약 부동산 시장에 하락 압력이 있다고 하면 이 세부담 전가는 어려울 것입니다.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올해 하반기나 내년에 입주 물량이 계속 증가하고 그 뭐 금리 상승 추세 이런 걸 고려하면 조세 부담 전가가 어려운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건 다행이네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홍순탁 팀장이었습니다. 다시 이제 부동산 얘기로 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권 교수님. 네.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이렇게 이제 권고안이 나오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강남의 똘똘한 한 채에 대해서 이제 더 수요가 몰리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 바로 나오대요. 네, 몰릴 수 있죠. 지금 재산세는 아직 올린다는 얘기가 아직 없거든요. 그렇죠. 종합부동산세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종합부동산세는 현재는 이제 1가구 1주택이 9억 원 이상이고, 그다음에 이제 1가구 2주택 이상은 6억 원 이상인데 그렇죠. 이번엔 전부 6억 원 이상으로 단일화시켰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렇게 이제 똘똘한 주택 하나일 때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를 몰릴 때에는요. 재산세 뺀 나머지 금액을 계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똘똘한 주택 하나를 더 선호할 수가 있어요. 그게 이게 오히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정책에 좀 뭐라 할까요? 이제 정책에 이제 다 커버할 수 있는 맹점이라고 좀 봐야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그 얘기를 좀 한번 해보죠. 결국 세부담 얘기를 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두 박사님. 구체적으로 세부담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이번에 최종 권고안대로 간다고 했을 때. 예, 세부담에 있어서는 지금 주택의 경우에 할 때 기본적으로 이제 6억을 기준으로 하고,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6억을 기준으로 하고 그 이상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결국은 종합부동산세에 과표가 되는데요. 지금 세율 부분이 지금 이번에 6억 원 이하의 경우에 과표 6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0.5%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그다음에 6에서 12억 원 사이가 약간 0.05% 등등 해서 좀 나누어지는데 결과적으로 세율 부분, 조세 부분에 대한 부담은 결국은 공정시장 가액 비율과 공시가격과 세율과 이런 부분들이 다 독립 변수로서 곱해져서 결과적으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이번에 당초 이야기됐던 어떤 논의 과정에서 조세개혁 특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나왔던 안보다는 이번에 안이 다소 조금 약화된 것이 아니냐라는 어떤 시민단체 지적도 있었고 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수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공정시장 가액 비율 같은 경우에도 점차 5%포인트씩 매년 증가한다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예. 공시가격도 부동산 시장의 어떤 열기가 계속해서 유지된다면 매년 상승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습니다. 그 세율 부분만 이제 국회의 의결을 통하게 되면 그건 하나의 고정된 어떤 변수로서 있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다 더해졌을 때 이 부분 자체만으로서 또 충격뿐만 아니라 현재 부동산 시장에는 다주택자에 대한 여러 가지 양도소득세 중과라든지 또 재건축의 초과이익 환수라든지 각각의 부동산 보유에 따른 여러 가지 부담 요인들이 다른 제도들을 통해서도 많이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봐야 되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향후에 재산세 부분과 관련해서도 또 논의가 또 진행이 된다면 그에 따른 또 영향들이 또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에 종합부동산세의 어떤 개선 방안이나 권고안 나온 이 자체가 결코 호락호락하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러한 부분에 대한 강도 여부를 떠나서 과연 이것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어서 의사결정, 즉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매물로 내놓는다든지 또는 추가적으로 매입을 한다든지 그런 변화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큰 변화가 예상되지는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아마 부담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세 증가 부분에 대한 생각들도 좀 가지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지금 정부가 임대사업자 등록 제도를 지금 활용하고 있고 그에 대한 등록하는 사람들이 급증하는 것을 보더라도 충분히 완화시킬 수 있는 요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 이 보유세 이번에 세율이 4가지 안 중에 가장 강도가 높은 겁니다, 사실은. 세율 10%를 5% 낮출 뿐이지. 만약 이렇게 진행된다면 약간 34만 8천 가구 정도가 대상이 되고요. 그렇더라고요. 현재 가격으로. 예. 그리고 세율도 최고로 걷어들이는 세수가 1조 2천억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가장 타격을 받는 세대가 가격군이 10억에서 30억 정도가 가장 타격이 커요. 세부담이 얼마나 늘어나나요? 그러니까 비율로 따질 때는 0.5%를 올리지만은 보통 0.05%에서 0.5%까지니까 금액으로 제가 계산해 보진 않았지만은 지금 있는 거에서 적게는 10억짜리 같으면은 아마 한 몇십만 원에서부터 최고 몇백까지 늘어날 수 사실 있거든요. 금액만 놓고 보면 그렇게 아주 그렇죠. 그 정도 불가입니다. 네. 30억짜리 집에서 하시는 분이 한 1년에 몇백만 원 세금 더 나온다 해서 갑자기 나 집 팔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정도는 아니긴 한데 문제는 이게 시작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이제 단계적으로 연도별로 지속적으로 계속 나온다는 얘기고요.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조세 정가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 이제 경제를 위축시킬 수 있고 그 더 나아가서 부동산 시장이 침체될 수 있다는 거.
일단은 이 시행은 내년부터 하지만 금년도 하반기에도 이미 조세가 올라간다는 것, 보유세가 올라간다는 것 때문에 거래를 꺼리거나 부담스러워할 수 있거든요. 이것이 이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죠. 큽니다. 네. 네. 예. 그럼 이번 개편안으로 집값 잡을 수 있다고 글쎄요. 보십니까? 저는 이미 강남 일부 지역 빼놓고는 집값이 안정세로 들어갔다고 봅니다. 이미 금년도에 정부가 규제 정책을 시행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라든지 향후에 남아 있는 것도 역시 금리 인상을 예상하고 있을 수 있고요. 또 입주 물량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것뿐이 아니라 시장은 지금 현재 안정화 가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이거 하나만 두 박사님한테 이게 마지막 질문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요즘에 서울 집값은 다시 오르대요. 네,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해야 서울의 됩니까? 집값은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세제 개혁과 관련된 부분들을 갖다 눈여겨 보고 있던 강남 지역의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입주 물량 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약세, 또 재건축 규제나 이런 부분들로 해서 약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강북 지역의 경우에 사실은 여러 가지 호가 중심이기도 하고 또 실거래되기도 하는데 굉장히 가격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정부가 규제를 통해서 시장을 억누르고 있긴 하지만 여러 가지 재건축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규제를 통해서 추후에 대기 수요를 충족시킬 만한 공급이 충분히 되지 못한다는 불안감이 좀 배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강북 지역이 특히. 네, 강북 지역이. 그래서 강북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재개발 경우에도 여러 가지 예. 구역 해제 등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별로 없는 데다가 추가적으로 재건축 규제에 대한 부분들이 앞으로 당분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들어오자 하는 분들은 많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일부 청약 시장에서는 20, 30대 1 이상의 경쟁률에서도 보다시피 상당히 상승 기조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분들이 현재는 아직까지 크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시장 상황에 여러 가지 규제들이 나올 만한 것들이 다 나오게 된다면 향후에 있어서는 충분히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상승 내지는 상승폭이 확대될 수 있는 여지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봐야 된다. 근데 사실 하반기에 지금 우려되고 있는 미국발 금리 인상 부분이 가장 충격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나치게 가격 상승 부분에 대한 서울 시내의 경우에라 하더라도 너무 우려할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지금 경기 그러면요. 변동 상황이 기대가 별로 예, 못할 예, 예.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 질문 하나 더 드리려는데 교수님이 양보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 말씀을 하셔야죠, 네. 도 박사님이. 그러면 정부가 또 추가 카드 내놓을 수 있지 않습니까? 김현미 장관도 그 얘기를 했고. 네, 뭐가 그 있을까요? 김현미 짧게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제가 볼 때는 김현미 장관이 추가적인 카드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규제들의 강화라든지 지금 전월세 상한제나 계약갱신 청구권을 구체적으로 지금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분에 대해서까지 강화함으로써 심리적인 압박감을 가하겠다는 정도인 것 같은데요. 추가적으로 지금 나올 만한 것들은 지금 거의 다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제 부분에 대한 개혁이 부동산 규제 강화에 저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부동산 시장 영향 어떻게 잘 알 수 없죠. 근데 지금 나온 상황을 봐서는 어쨌든 서울시의 아파트 평균값이 좀 최근에 좀 오른 것도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이게 전반적으로 확대되거나 더 가격이 상승폭이 더 커지거나 이렇게까지 보는 건 아직은 무리다라는 아직은 무리죠. 두 박사님 말씀을 들어봐서는 조금 더 보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좀 해야 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